이 국장님, 네.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승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이재명이가 무소불위에 네. 의회 권력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조국까지 붙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석도 범야권 의석이 더 늘어나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에 180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190석이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192석입니다. 예.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열릴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것 같습니까? 일단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이 세 가지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국 당의 의원들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어떤 가능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조국 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네. 12석이잖아요. 네. 아마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8석을 늘릴까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교섭단체가 되면 전 상임위의 간사를 전부 다 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깁니다. 이 8석이 단순 8석이 아니거든요. 그럼 벌써부터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지금 그 민주당에 또 이 흔들리고 있는 또 아무리 자기가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았지만 8명 정도를 빼내올 수 있을까? 내지는 또 김종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미래당으로 된 그 김종민 해서 이 8석을 빼내오기 위한 분화도 가능하다. 뭐 지금 기타 정당들이 이준석 개혁신당이 3석이고 새누리당 1석, 진보당 네. 1석. 네네. 그래도 20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이가 네. 조국하고 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같이 만든다는 것은 이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 이낙연하고 이준석이가 만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타협이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원내 교섭단체 수준을 낮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15석이나 10석으로 국회법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하고 타협해서 이재명이도 그런 얘기를 전에 했지 않습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10석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이재명이가 한 게 아니고 과거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어떤 뭐 15석으로 기단에서? 낮춘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15명이면은 전 상임위에 거의 다 간사를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김건희 특검 거기 50억 클럽 특검 이거 네. 다시 해갖고 쌍특검을 밀어붙일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지금 조국이는 한동훈 특검을 제1호 특검으로 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상병 특검, 이종석 특검 그래서 아마 특검 천국이 되겠죠. 일어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우선 국회도 의장단은 물론이고 뭐 부의장은 국민의힘의 한석이 할애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쪽에도 한석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은. 그렇죠. 부의장. 그런데 의장은 지금 추미애 오고 조정식이가 육선으로 제 다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미애가 지금 하겠다고 나설 경우 과연 추미애가 국회의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월남께 제가 민주당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조정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대요. 왜 이재명이. 그래서 5선 중에 조정식 빼놓고 다 날려버렸잖아요. 5선에. 네. 그래서 원래 조정식 해주려고 했는데 추미애가 감으로써 지금 경쟁을 합니다만 그러나 추미애한테 주진 않을 거다. 왜? 추미애를 통제를 못할 거다. 추미애가 또다시 뭐 이재명한테 그 공천을 받을 리도 없고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이 부담스럽다라고 여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꼭 최다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드보이로 들어온 박지원, 정동영 그렇죠. 이 두 특히 사람도. 박지원은 5선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장을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동안 계속 명비의 증가를 불러왔기 때문에 네.
박지원 같은 사람이 하면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심하고 맡길 가능성도 있지요. 네. 커버도 잘 해주고 뭐 자기 그런 것을 할 걸로 예상을 하죠. 또 박지원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계가 그런 대로 원만하지 않습니까? 네. 또 가끔 칭찬도 해 가면서 또 공격도 하니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임위를 이번에는 워낙 뭐 거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16개 상임위를. 네. 지난번에도 가져갔다가 중간에 협상을 통해서 일부 돌려줬지 않습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많이 또 역할을 했죠. 예. 그때 돌려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 야당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은 완전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되고 식물 정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전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총선에 패배하면 식물 대통령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뭐 이재명보다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더 뭔가 보복 정치, 한풀이 정치를 하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양 대표가 각각 성명 같은 걸 소감이죠. 그러니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그 굳은 얼굴로 선대위 해체식에서 굳은 얼굴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겸허히 이 결과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좀 진중한 어떤 느낌으로 얘기한 반면에 조국은 좀 업돼 있는 상태로 더 선명하게 뭐 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이재명은 이제 사실 또 다른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작하자마자 막 드립다, 뭐 탄핵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 그래. 이재명 그걸 조절을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하겠죠. 결국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투쟁적인 이미지에서 저 사람이 상당히 폭이 있는 사람이네 이걸 보여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싸움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조국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금배지를 달고 대표 노릇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대법에 달려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법이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조국과 관련된 대법 그 항소심을 3부에 배당했다. 3부가 엄상필 대법관인데 이 사람이 서울 고법 시절에 정경심 21이 2심 재판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 뻔히 알고 재판장인데 그리고 또 정경심에 대해서 원심 거의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원 합의체로 가지 않고 이 4명의 이 3부가 그냥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떤 걸 뜻하면 조국은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대법에서 확정 판결되기 그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생각했던 거 빨리 그냥 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게 자기가 어쨌든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 야당이 특히 조국이 이 앞장을 서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 21대 국회도 정말 최악의 국회라겠는데 22대 국회는 훨씬 더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조국과 이재명 두 사람이 은근히 지금 대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장은 사법 리스크가 목전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두 사람이 그것은 어떻게든 우회 돌파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이라든가 개헌까지도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되면 아주 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국은 자기 그 대법 확정 판결되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이렇게까지 상상도 못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끌어내려야 자기가 뭐 그 바로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가 돼서 사면을 빨리 해줄 수 있다. 뭐 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래서 저렇게 난리를 칠 수도 있겠죠.
조국은 뭐 어차피 옥중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수렴청정이 아니라 옥중 청정을 하겠다는 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으로서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기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5년 동안은 출마를 못 하기 때문에 네. 자기 대권에 나설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을 밀어주고 그 다음을 내다본다면 모르지만 그 전에 자기도 결판을 내야겠다고 한다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과 조국 간에 상당한 뭐랄까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갈등을 빚을 요인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변수도 많고 또 이재명이가 계산했겠죠. 구태여 조국을 자꾸 키워주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아유, 않겠습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 계속 그런- 견제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공천과 관련된 학살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를 중심으로 바뀌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도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은 당권에 재도전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나중에 또 계속 하다 보면은 당 대표라는 게 늘 정치적인 이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 놓고 뒤에서 오히려 이 이미지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문재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하고 네. 머리가 굉장히 막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원식이라든가 정청래라든가 그렇죠. 그런 예, 예. 친명 인사들을 내세우고 정청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라 정청래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 김지호라는 왜 뭐 유명하지도 않지만 왜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의 복심처럼 막 이재명의 뜻을 막 얘기하는데 뭐 믿을 건 아닙니다만 아주 생각 외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냐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안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안 나온다고 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계속해서 안 나올 거다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로 이렇게 연달아서 당대표에 나선 사람은 야권에서 없었죠. 좀 이재명 쉬었다가 나오는 그렇죠. 경우는 있었지만 예. 과거 DJ처럼 그것도 뭐 또 JP도 그랬습니다. 이미지를 너무 소비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8월에 재도전을 하리라고 이렇게 뭐 애단을 하는 것은 좀 네. 선거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두 사람으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는 당장 코앞에 닥친 거죠. 뭐 3, 4개월 내에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에서 네. 거기서 파기환송을 한다면 또 다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재명도 어차피 뭐 1심이 올해 안에는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예.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물론 이재명은 이 재판 지연 전술이 아주 능란한 사람이니까 2027년까지 최종심이 안 나오도록 뭐 수를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도 정치권 눈치를 많이 본 것을 뻔히 저희들이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층, 중도 보수층이 너무너무 피로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뭐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들이 뭐 그 보수층들이 다 결집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조국과 이재명의 지금 감옥 간 그 확정 판결은 너무 자명한 것이고 또 지금 대법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오늘 그 대법 항소심은 3부에 배당한 것도 그렇고 대법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뭐 선거도 그렇게 늦지 않고 빨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물론 선거 결과가 뭐 사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원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가 무너졌다 해서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그럼요. 겁니다. 국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싸우더라도 그런다 해서 국가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법치가 무너져 버리면은 공동체가 무너지죠. 공동체가 왜냐하면 완전히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기본선이 무너지니까요.
지금도 정치인들 때문에 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사법부를 완전 농락해버리고 그렇죠. 범죄자들이 이 정당이 도피서가 돼갖고 전부 황운하 같은 사람 가서 또 홈페이지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형을 받은 사람이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법은 법대로 엄격히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합니다. 이재명 수사가 아직도 여러 개 남아 있어요. 정자동도 있고 여러 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이번에 15년형 구형 받은 거 그것도 또 그거 수사를 아직 해야죠. 수사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뭔가 제대로 결론을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이 법치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조국이 주도권을 잡은 소나기에 들어간 한국의 정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매달하기가 힘드네요. 예, 4년 전에 그 결과 때문에 그 4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4년 전에 그 3M이나 이모의 자질 없는 그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더 자질 없는 사람들이 더 들어갔어요. 양문석, 김준영 이런 사람들이 한테 이제 표가 가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됐는지. 예, 그래서 더 가관일 겁니다. 그리고 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에 정말 민주당 그 이전에는 그래도 상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네.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아마 이재명의 통제도 제대로 안 듣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4차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국회를 얼만큼 난장판으로 만들지. 진보당도 이번에 3명이 들어갔더라고요. 지역구에 하나, 그 다음에 비례도 2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진보당의 인자들이 또 어떻게 국가기밀을 빼내려고 할지, 또 어떻게 최루탄 같은 것도 터뜨리고 막 난리를 칠지, 이런 것들이 참 우려되는 그런 국회입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꼭 총선에 이겼어야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난감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